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박인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지역 산업생태계 혁신과 산학연 협력 사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지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가, 우리가 정부에서 무엇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해야만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 제목에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혁신과 협력입니다. 우선 이제 목차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제목이 문명의 자연사고요. 이걸 쓰신 분이 브라운 대학교의 생물학과 교수세요. 생물학과 명예 교수시고, 그러니까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이분이 문명의 자연사라는 책을 쓰셨고, 여기에 이제 부제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진화의 역사라고 쓰셨어요. 이분이 이제 생물학자신데 자연사적인 어떤 진화론, 생태계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당연히 있으셨을 거고, 그 부분을 문명사, 인류사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 인류가 농업혁명, 그러니까 인지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발전해온 그런 이 문명사 자체가 모두 협력,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이 경쟁과 협력의 어떤 균형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으셨던 거죠. 다윈이 이 자연 선택을 주장을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기본은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형질이 발전이 되고 그 형질이 이제 유전이 되면서 진화라는 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꼭 경쟁만 진화를 끌어가는 동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유기체가 생길 때 세포가 생긴 거잖아요.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그 단백질에서 이제 세포가 생긴 건데, 그때 원시 세포에서 지금 우리의 인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진핵세포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원시 세포들 간의 협력, 원시 세포들 간의 융합을 통해서 진핵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공생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최초의, 우리 인류의 최초의 또는 자연 역사의 최초의 협력, 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혁신들, 이 진화의 과정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사회나 산업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자체가 지금 R&D 부분에 이 정책 수립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혁신이란 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진화하고 사실은 굉장히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정책 수립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아주 좁은 스팬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큰 역사를, 자연사적 관점, 그 다음에 인류 역사적 관점, 이렇게 큰 스팬을 좀 보면서 시야를 높이고 뭔가 이제 통섭의 이 훈련 같은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역 산업 생태계의 혁신에 대한 얘기니까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서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지역 전문가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또는 다른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신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위기인가, 얼마나 힘든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 아래에 소멸 위험 지수, 여기 보시면 소멸 위험 지수 있죠? 소멸 위험 지수를 표시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2005년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2019년의 그림이고, 그러니까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한 지역에서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서 0.5 이하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의 사회학자 중에 이제 미스다 히로야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처음 만드신 지표고요. 이 지표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이상,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 아직 괜찮은 쪽이고요.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확연히 달라졌죠. 왼쪽에는 초록색
그다음에 뭐 연두색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오른쪽으로 가면 붉은색과 주황색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즉 소멸 위험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건 지금 2019년 버전이잖아요. 근데 2021년 버전을 제가 아까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여기서 소멸이라는 말은 사람 수가 너무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아주 급속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 소멸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핵심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위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지역 산업이 힘들어지고, 뭐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글로벌 패러다임도 바뀌고, 심지어 글로벌로는 저성장이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요인들의 핵심을 따져보면, 마지막에 종착점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를 적해놨고, 그 다음에 많이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요 인구 유출 문제는 지역의 불균형 문제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지역 소멸이 이렇게 계속 심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범국가적이고 굉장히 장기적인 난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 부처에서 또는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요 이야기,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제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는 뭐 바로 아시겠지만 2028년에는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는 인구가 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령별 인구 구성비잖아요. 맨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바가 우리 0에서 14세까지 아이들의 수인데 아이들의 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구 유출 문제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인구 유출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문제고 지역이 이제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문제인데요. 이 밑에 있는 그래프가 그 수도권에서 연령에 따라서 이사를 가고 이사를 들어오는 그 이동률을 쭉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연령대별로 그린 거잖아요. 제일 이동이 높은 게 20대죠. 그래서 20대에서 30대가 가장 이동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학교를 가잖아요, 이때.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때는 학업에 의해서 자기가 나고 태어났던 장소를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당연히 취업이죠. 취업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동이 어디로 몰리는 게 문제냐면 다 수도권, 경기와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문제죠. 그럼 왜 이렇게 몰리느냐? 이게 이제 또 핵심이잖아요. 그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양질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가 있죠. 아이들의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환경의 문제인 거예요. 정주 환경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이 문제를 풀어줘야 지역의 소멸의 문제든 아니면 균형 발전이든, 저는 균형 발전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이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업부의 R&D 전략기획단이고, 산업부가 주로 이제 산업이나 지역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자리 문제만 좀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육이나 아니면 정주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문제는 우리 부처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좀 고민해봐야 하는 거는 지역 경제나 산업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 경제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그 그래프가요. 뭐 이거 제가 조사한 거는 아니고 이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의 GRDP 이게 이제 지역 내 총생산, GDP는 전체 우리나라 총생산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그 총생산을 GRDP라고 얘기를 하는데 GRDP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잘 보여주는 이 조사 자료라서 요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광역시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GRDP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의 경제력, 그러니까 GRDP는 굉장히 늘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로도 이제 확인되는 사실이고요. 2019년에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있는데 전국 평균을 딱 기준으로 잡아서 전국 평균을 보다 낮은 지자체는 17개 중에 11개 과반이 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부산, 대구, 경남 등등 7곳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연하게 증가하고 잘 늘고 있는 곳, 성장이 잘 되고 있는 곳. 이곳은 아시다시피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 충남, 충북 이런 곳들은 GRDP 비중이 그러니까 성장이 좀 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평균하고 계속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가 전체 GRDP에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도에는 42.3%에서 지금 이제 47.4%로 이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요건 이제 2015년 자료인데 이게 최근 자료더라고요. 2015년 자료인데 이게 이제 일자리 질 지수예요. 그래서 고소득자가 얼마나 있냐, 고학력자가 얼마나 있냐, 고숙련자가 얼마나 있냐, 요 비중을 따져서 일자리 지수를 좀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면 여기는 상위가 이제 초록색이 좋은 거고요. 이제 아래쪽 이 색깔이 이제 주황색, 맨 아래쪽에 가면 일자리 질 지수가 나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수도권하고 그 주변,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 있는 그 주변에 일자리 지수가 좀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일자리 지수가 좀 낮고요. 예상을 해보자면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최근에는 더 이게 심화돼서 뭐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좀 낮아지고 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지수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기흥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흥 라인. 기흥 라인이 뭐냐면 엔지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엔지니어는 기흥 아래쪽에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게 기흥 라인이에요. 그 위쪽에만 우리가 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구조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지 않습니까? GDP 비중,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을 따져보면 2018년 데이터를 보면 한 27.5% 정도, 한 2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이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 산업들이 분포하는 분포 그림을 살펴보면요. 우선 헤드쿼터, 본사하고 R&D 센터는 다 요 수도권에 있죠.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은 수도권 주변 판교나 뭐 이런 데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시설, 공장, 생산시설은 다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법적인 산업 구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헤드쿼터는 수도권에 있고 생산시설은 이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역들이 굉장히 잘 나가던 지역들이 많았죠. 과거에는. 구미도 마찬가지. 구미도 그렇고 뭐 울산은 지금도 GRDP가 굉장히 높습니다. 울산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가던, 창원도 마찬가지고 잘 나가던 도시였어요.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동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이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성장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들이 약진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들이 약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했던 중급의 조립형 이런 제조업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에 있는 이런 생산시설들, 회사들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 돈을 못 벌고 매출을 못 올리면 GRDP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GRDP의 성장률을 따져보면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GRDP 성장률이 5.9%예요. 굉장히 고성장이죠. 지금은 이런 건 꿈에도 못 꾸잖아요. 지금 뭐 2%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도 될까 말까 하니까 2008년에서 2013년,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2013년에 GRDP 성장률을 보니까 3.2%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비수도권, 그러니까 전산업으로 기준으로 했을 이건 전산업 기준입니다. 전산업 기준으로 했을 때 비수도권의 GRDP가 급속히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표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리고 GRDP하고 그다음에 총부가가치 그리고 제조업만 따로 떼서 여기에 이 적시해 놓은 그래프예요. 우선은 지역 내 총생산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시간이 일로 가면 이제 최근으로 오는 거죠. 비수도권인 경우 6.46에서 여기도 이제 반토막이 났죠. 부가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도 6.81에서 3.77로 반토막이 났고요. 근데 이제 제조업만 따로 보니까 제조업은 굉장히 높았어요. 이때 다른 산업을 다 합쳤을 때부터 잘 나갔다는 거죠. 근데 제조업은 9.35였는데 2017년에는 4.63으로 굉장히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역의 제조업이 어려워진 거, 성장세가 둔화된 거,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그 산업의 위기를 불러오는 굉장히 큰 핵심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참고 자료인데요. 여기 이제 제조업만 한번 살펴보면요. 요거는 이제 행정구역 시도별로 다 이제 기술을 한 건데, 이 중에서 경상남도, 창원 있는 데죠. 경상남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9.74 굉장히 높았는데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지금 여기 보면 또 대구, 특히 이제 어려운 데가 부산, 대구 이런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런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걸 우리 숫자로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지역이 이만큼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당연히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일자리의 양이 줄거나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질과 양이 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출이 생기는 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 경제 또는 지역 산업이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들은 변화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거는 꼭 굳이 지역에 있는 산업만 이 직면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핵심적인 문제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하고 그다음에 협력, 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혁신이란 말을 딱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맨 처음 생각나는 분이 이분이죠. 이 조지 슌페터 이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이 1883년에 오스트리아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신 뭐 이론 경제학자시고, 이분의 가장 유명한 키워드는 창조적 파괴죠.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자연사도 말씀드리고 인류 문명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화, 위기,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변하지 않는 때는 없죠. 그렇죠? 물론 사람은 본성상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위기를 느끼지만 우리는 항상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러면 이 진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물의 진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변화할 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잘 적응해내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이 변화하는 거죠. 새로 적응을 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와 지금 여기서 조지 슌페터가 얘기하는 그 혁신이 사실은 같은 얘기고, 요 혁신 동력, 혁신할 수 있는 동력 또는 능력, 혁신 능력이 없으면 외부의 환경이 변화했을 때 우리가 사실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다. 즉,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혁신 역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에 이제 혁신 역량이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부족하길래 지금 이렇게 지역이 어려운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들인데요. 물론 여기에 있는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가 정확하게 이 지역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혁신 역량의 지수를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해서 비교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요거는 이제 키스텝에서 2020년에 지역 혁신 역량 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조사를 했고요. 요 지역 혁신 역량에는 인적 자원,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좀 잘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고급 인력이 뭐 일을 하느냐 또는 여기서 생성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투자는 얼마나 하느냐. 그다음에 지식자원이 얼마나 생성되느냐. 그다음에 산학연 협력을 얼마나 잘하냐. 그다음에 성과는 얼마나 나느냐.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지역 혁신 역량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도권하고 이제 비수도권을 나눠서 조사를 했을 때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대전을 빼면 비수도권 부분이 4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대전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에는 우리 연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은 좀 높은데 대전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혁신 역량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살펴보면 이것도 수도권인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년까지 뭐 한 6.48? 근데 지역인 경우에는 대전을 제외했을 경우에 3.61? 반 정도 56%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증가량 또한.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1등하고 2등은 당연히 경기와 서울이고요. 굉장히 높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혁신 역량이 왜 부족하냐, 지역에. 그럼 도대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혁신 역량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혁신 역량의 5대 요소라고 해서 기술, 인재, 인프라, 네트워크, 자본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지만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꼭 이것만 혁신 역량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또는 기술 개발을 하고 또는 이러려면 더 이제 뭐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한 개만 있어도 안 되고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지역에서도 혁신이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죠. 이 혁신 역량, 기술을 공급해주고 인재를 공급해주고 인프라를 공급해주고 이런 게 도대체 누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역에 연구기관들도 있고요. 많고요. 그 다음에 거점 대학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아주 이 산발적으로 있는 그 혁신 역량을 공급해줘야 하는 그런 그 주체들이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 대학인데 이 지역 대학에서 대학의 목적은 인재를 잘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점 대학들이 지역에 있는 또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나 산업체에게 충분한 인력이나 충분한 그들이 원하는 수요하는 그런 기술들을 잘 공급해주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봐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괴리라는 거죠.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 산업체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신뢰 문제, 이런 신뢰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공급이 돼야 여기서 볼 수 있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돌아가는 일자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성장하면 지역 대학도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혁신 역량이 더 공급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거점 지역 대학이나 또는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주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뭐 이 각 지역마다는 TP도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각각의 역할을 하는 혁신 주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와 기술과 인프라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역의 거점을 두고 있는 거는 지역 거점 대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들이 앞에 이제 제가 이제 인트로를 설명을 드릴 때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제로는 대학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문을 닫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학이 굉장히 위기감이 팽배한데 그러니까 그 대학들이 이제는 좀 그들의 역할,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전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대학이 그럼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느냐 그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각 대학들이 지향하는 바가 좋은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을 써서 또는 뭐 우리나라에 노벨상은 하나도 없지만 노벨상을 받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타겟 그다음에 이제 전 범국가적인 타겟
이런 타겟으로 인재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하거나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요. 지금 그 목표를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미션 인재 양성이라는 것, 이게 맞아요. 맞지만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도 줄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뭐 이런 상황에서 꼭 인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기관이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재를 교육을 잘 시켜서 내가 산업체로 또는 다른 학교로 쭉쭉쭉 내보내는 이런 선형적인 공급의 관점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대학의 어떤 미션을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좀 거점 대학 자체가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 자체가 지역 사회와 좀 밀착해서 지역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어떤 인재를 양성해서 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또는 지역 산업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만든다든가 이런 혁신 역량을 포괄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기관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서 선형적으로 그냥 그들의 수요와는 상관없는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했다면 이제는 쌍방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수요에 맞는 그거를 그 수요에 맞는 서로 간에 이제 잘 매치가 되는 사람도 교육을 하고 뭐 기술 개발도 하는 그렇게 좀 바뀌어야 우리 거점 대학들이 좀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역 대학의 어떤 역할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이라서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 지역 대학이 이제 거점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체나 이게 어떤 그 지역의 교육체제, 산업체 아니면 다른 혁신기관들과 함께 이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지역 사회의 그 힘든 사항,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의 대학의 역할을 표현해 주는 그림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그 산학협력, 우리가 이제 산학협력이잖아요. 대학의 역할 또는 대학과 기업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 이제 산학협력, 산학연 관협력, 산학연 협력 이렇게 협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요 표가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아니 2000년대까지 그동안 정부에서 산학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쭉 이제 나열한 시대별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잘했어요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지금까지 산학공동협력, 산학연 협력이라는 키워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투자를 해서, 우리 그 지역의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했는가를 보면 맨 위쪽에 있는 게 이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그 R&D, 지역 R&D 집행 현황인데요. 산업부가 65.9%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 제일 많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당연히 과기부일 줄 알았는데 중기부더라고요. 그래서 중기부가 18.2%로 뭐 산학의 협력기술개발 사업 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집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균특회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것도 있어서 그거는 오롯이 이렇게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쓴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사업들이 사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주요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지역 산업의 타겟팅한 산업 자체를 경제를 좀 올리는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은 뭘 지원해 줘야 되지? 인프라는 뭘 깔아 줘야 되지? 요런 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 측면,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측면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정부에서도 트렌드가 바뀌어서 최근에는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구나. 그동안 투자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워킹이 안 되네? 그러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곧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얼마나 협력을 잘 하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게 목표예요. 그렇게 좀 전환이 됐습니다. 트렌드가.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뭐 지자체 대학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이라든가 캠퍼스 혁신 파크라든가 뭐 이런 그 사업들도 하고요.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과기부도 이런 목적에 초점을 맞춘 그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그럼 과연 이 목적에 걸맞는 추진 내용, 연구 내용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느냐, 진행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거는 조금 퀘스천이에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업 목적 자체가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역량 창출인데요. 실제로는 R&D 자금 주고요. 또 기반 구축해주고요. 이런 기존 수단을 계속 답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적 협력을 촉진하려면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다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좀 인색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다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투자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산발적이어서 뭔가 좀 중심이 되는, 이렇게 한꺼번에 그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 체계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이 정부 사업들의 가장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표는요, 혁신 클러스터를 이게 과연 성공을 했나 안 했나를 살펴보려면 어떤 지표를 보면 되지? 라는 걸 우리 이제 학자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을 제가 이 밑줄을 쳐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외부 지식의 공급 체계 구축.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만 하지 말고 외부와의 그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 활동 촉진. 그다음에 지식 생태계, 그러니까 학교와 같은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의 파트너십 구축. 그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정책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정말 이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제조업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실제 맨 처음 어려워진 때는 당연히 영국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산업단지라는 것 만들어진 것도 여기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최초의 산업도시도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도시가 산업은 빨리 시작을 했고 빨리 저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어떤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도시를 재생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제조업이 몰락했던 곳을 다시 한번 그 부활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깊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영국의 사례를 가져왔고 대표적인 도시로 맨체스터하고 셰필드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자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맨체스터는 최초의 산업 도시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거 그림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 도시였고요. 굉장히 호황을 이루던 도시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40년대부터 몰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몰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이제 이 산업체, 기업체들은 다 떠나가고 일자리 수도 많이 줄고 그랬죠. 그래서 요 지역을 좀 부활시키기 위해서 뭐 이제 지방정부에서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 지역 재생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조업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뭔가 다시 부활을 꿈꾼다거나 재생을 내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업종 자체를 그때의 패러다임에 맞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와 융합을 해서 새롭게 다시 재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했어요. 여기에 BBC가 본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가 되면서 지금은 요 산업, 디지털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에 뭐 중소기업도 8천여 개가 있고요. 일자리도 9만 명이 생겼고, 약 한 6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트래퍼드 파크인데요. 여기가 세계 최초의 계획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인데 1980년대 들어가서 이제 기반이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고부가치 위주 산업으로 이제 재편을 하기 위해서 그 지방정부, 시정부에서 개발공사를 만들었고, 여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요 지역 자체의 인프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의 이 도로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낙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다 새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제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제조 분야의,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의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약 500여 기업에서 35,000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셰필드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철강도시 셰필드. 이 셰필드는 문화의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문화의 도시.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센터 이런 걸 짓고 유치를 하면서 문화도시로 거듭난 사례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영국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런 산학연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제도를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져온 거는 영국의 사이언스 파크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요 사이언스 파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독일의 이름, 미국의 이름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하는 일은 굉장히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이 대학의 역량을 기업에 잘 전달을 해서 대학과 기업이 잘 협력하도록 만들어서 그게 이제 어떤 혁신의 발판이 되도록 그런 거를 지원하는 어떤 기반? 이런 게 이제 사이언스 파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70년대부터 정책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970년대 맨 처음 생긴 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캠브리지 대학인데요. 여기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가 제 1호고요. 현재는 1,500개 기술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다고 하고, 82년도에 3개였는데 현재는 130개 이상 사이언스 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언스 파크도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70년대부터. 그래서 이 사이언스 파크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진화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1세대 사이언스 파크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내가 기술 개발을 우리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기술 개발에 사업화를 해야 되잖아요. 밀어내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 주도로 이 사업을 사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하고 협력이 필요하겠다. 라는 게 1세대 사이언스 파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성 주체도 대학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 주체도 대학이고, 그다음에 입지도 대학 부분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동 원리는 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되고 기술 주도형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2세대로 오면서 맨체스터가 1984년에 생겼고 옥스퍼드가 1991년쯤 생겼는데 요때 오면서 조금씩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인 산업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는 기술을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이 사업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기술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기업들 수요하는 기술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같이 우리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주요한 핵심적인 의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조성 주체 자체가 주로 기업 조직하고 소수 대학이 같이 이제 조성을 했고요. 관리도 대학이 그냥 자기네들이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도 별도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때 별도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이때는 대학을 벗어납니다. 대학을 벗어나서 장소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을 벗어난 외곽 지역이고요. 이때는 상업화에 적합한 기술을 대기업하고 같이 창출해내는 거. 그래서 여기에 좀 중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근데 요게 또 진화를 하는 거죠. 최근 진화를 한 게 3세대가 지역혁신 상호작용 모델, 단지 대기업이나 기업의 어떤 사업적 성과, 산업 성과를 창출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지역 자체가 지역이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역의 거점
대학들이잖아요. 지역의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있더라. 그러니 초점을 지역 사회, 지역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영향을 공급해주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3세대 사이언스 파크, 그러니까 셰필드 사이언스 파크 같은 3세대인 경우에는 지역 혁신의 상호작용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대학, 기업 플러스 지방정부까지 같이 지역사회가 이제 초점이기 때문에 같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 운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학과 기업과 정부의 연계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선형적 공급이 아니고 대학과 기업 사이, 기업과 정부 사이, 정부와 대학 사이에 어떤 쌍방향 피드백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해야 한다라는 게 3세대 사이언스 파크의 굉장히 다른 점, 진화된 점, 발전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열심히 잘했고 진화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아직도 기업과의 협력은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더 촉진시킬 수 있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현재까지도 고민이고, 그래서 이제 4세대인 경우에는 기업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좀 다른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고민거리, 앞으로 나올 사이언스 파크의 진화된 모습은 이게 더 강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에 또 다른 체계 또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이게 약간 우리의 산업단지하고 비슷한데, 산업단지는 이제 입지를 주고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기업 촉진지구, 영국의 80년대부터 기업 촉진지구라는 걸 이제 이 운영을 제도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 기업 촉진지구는 우리나라 산업단지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어디에 좀 더 방점이 있냐면 세제를 지원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적 관점이 훨씬 더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산업단지보다. 그러나 산업단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1980년대부터 기업 촉진지구라는 거를 운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 촉진지구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기업 촉진지구의 분포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 지역기업 협의회의 분포를 이렇게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 촉진지구, EG, 엔터프라이즈 존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으로 26개가 있고요. 26개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별 지역기업 협의회는 현재 39개가 각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지역 기업들이 스스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공동체를 조직을 해요. 파트너십을 딱 만들어요. 그러면 이 파트너십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존에서 엔터프라이즈 존을 어디로 하지? 결정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 결정하고 이런 부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지방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LEP, 로컬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발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 협의 LEP를 베이스로 한 EG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때도 한계점이 뭐냐면 이거는 기업들의 모임이잖아요. LEP가 기업들의 모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나 뭐 이런 인센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공급이 안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 역량이라는 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요 시스템 제도 안에는 뭐 인재를 어떻게 공급하고 기술을 누군가 협력해주고 이런 내용은 안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2013년부터 유니버시티 엔터프라이즈 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UEG.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지금 요 이지 존에다가 여기에다 대학을 딱 쳐서 대학과의 어떤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별구역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4년도까지 지금 밑에 브래드포드, 노팅엄, 브리스톨, 리버풀 같은 네 개의 시범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고요. 요 시범 지역 약 211억 원,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지원이 됐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관리를 누가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LEP에서 관리를 하고 이 LEP가 대학과의 협력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 사례는 벗어나서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는 없는가? 그럼 이제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표는 제가 예전에 그 이슈 리포트 쓸 때도 한번 이렇게 인용을 했던 표인데 각 나라마다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독일,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이 각 나라마다 비슷한 형태의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협력하는 비슷한 형태의 협력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제도와 이 서구권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이 나라들이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기업과의 협력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건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벤치마킹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좀 고려를 해봐야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기도 추진 주체가 대학 하나나 연구소 하나가 아니고요.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이 함께 요 컨소시엄을 만들거나 함께 참여를 해서 요 플랫폼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영을 할 때 운영 비용은 일부 정부에서도 부담을 해주지만 또 많은 비용은 기업에서 분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의 분담금과 정부의 그 투자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지금 이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면서 가장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이제 Manufacturing USA인데요. 그러니까 제조업 르네상스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제조혁신 국가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여기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개수의 지역혁신 연구소가 있고 이 연구소의 구조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기관 하나 아니면은 뭐 대학 하나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 하고 싶은 연구기관이 있으면 나는 3D 프린팅에 대해서 기술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그 어플라이한 그 대학에서 이 회원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기업은 얼마나, 그 다음에 연구소는 어디, 그 다음에 또 대학은 어디. 근데 이제 그 기업과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수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나라 컨소시엄처럼 이렇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수의 뭐 20개, 30개 이렇게 굉장히 다수의 혁신 주체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그다음 뭐 표준화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혁신과 네트워크의 뭐 이제 체계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굉장히 다양해요. 적층, 뭐 디지털 디자인, 뭐 전기 제조혁신 이런 것처럼 각 분야 잘하는 분야별로 이런 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본 사례인데요.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도들을 사실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기술연구조합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가지고 연구개발 파트너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개발 파트너십의 이 조직 형태를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연구조합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연구조합과 일본형의 연구조합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 연구조합은 기본적으로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어떤 협회와 같은 그런 기능이나 아니면은 그런 일들을 하는 그렇게 좀 이 변형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연구조합을 만들 때 이게 여기에 기업,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뭐 우리 공공연구기관, 다양한 주체들, 이런 주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얘기는 조합비를 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출자기관이 아니고 조합비를 내고 그 조합비로 요 연구조합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동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뭐 지식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 성과가 낮다, 이게 실용화 단계에서 다양한 엑싯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연구조합 자체가 조직 변경을, 그러니까 이름을 아예 SPC로 만드는 거죠. 영리단체 XPC로 만들어서 회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부만 분할을 해서 SPC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안 되겠다, 우리 실패. 그러면 쉽게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해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분리를 해서 다른 기술연구조합을 분할을 해서 만들거나. 그래서 이런 형태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이런 기술연구조합 형태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쭉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한 내용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산업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제 우리 국가적인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정부에서 어떤 투자를 나누어주는 형태는 좀 지양을 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주체들과 함께 무언가를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을 수립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부응해서 정부에서도 좀 일정 부분 주도권을 주고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에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 자체가 거점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여기서 제가 사실 강조한 건 기업들과의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체와 학연과의 협력, 그러니까 학과 연의 협력이나 아니면 우리 지식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생태계의 협력은 의외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 기업체들, 산과의 협력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변의 환경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항상 변하고 있고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위기로만 사실은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나 아니면 자연사를 거쳐서 이렇게 종이 아주 이렇게 우리는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굉장한 종이잖아요. 이렇게 종이 발전을 하게 된 건 그만큼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러니까 그런 진화와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을 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잘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어려운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의 위기가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불안해하거나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좀 위기를 어떤 기회로 사실 바꿀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자체의 어떤 혁신 역량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구축이나 아니면은 그냥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 회복 탄력성 자체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이제 지역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